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퀴즈로 시작해봅니다. 국회의원들은 합의문을 어디에 쓸까요? 종이요. 요새는 태블릿 PC. 땡! 정답은 흐르는 물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고성과 막말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른바 신사협정을 하고 어제 발표까지 했는데요.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고성과 막말을 했습니다. 혹시 직업 바꾸고 싶으시면 부침개 요리사를 해보세요. 이미 뒤집기에 명인들이시니까요. 네. 10월 25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우디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던데요.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의 속담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같이 갈 친구를 선택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사우디에서 이렇게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보셨는데 여기에서 김묘성 기자님 뭔가 깜짝 등장한 인물이 오늘 언론에 대서특필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깜짝 인물은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네, 빈 살만은 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죠.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모든 걸 갖고 있다.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난 22일에 정상회담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에 깜짝 재회한 겁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 숙소로 직접 찾아와서 예고 없이 전격적인 방문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배석자가 따로 없었다고 하고요. 통역만 참석해서 정말 두 사람이 뭔가 각별한 대화를 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또 보니까요.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을 한 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석한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건가 봐요. 어머, 네. 옆자리에 바로 타서 뭔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모습인데요. 네.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을 한 차로 행사장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허. 함께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행사장에 입장을 했고요. 어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끝까지 빈 살만 왕세자가 자리를 지켰다라는 어머.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박 사건 이정근 평론가님 빈살만 왕세자가 운전한 저 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갔어요. 요금 얼마 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많은 어떤 그런 거래가 오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액수로 따지면 수십조 원이 오고 갔겠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이날은 만날 약속이 없었어요. 이미 회담 다 끝났고 윤 대통령은 그 다음에 어떤 포럼에 참석하는 어떤 일정만 있었어요. 그래요? 왕세자는 전혀 만날 약속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숙소에 와서 23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장소까지 차를 이동해서 17분간 얘기를 더 나눕니다. 합치면 40분간을 배석자 없이 통역자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야. 40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난 이유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거래와 또는 비즈니스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마무리 지을 것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났다면 왕세자는 그냥 자신의 일정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포럼에 원래 왕세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다음에 포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봐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로 그리고 유추할 수 있는 건 와, 이번에 대단히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돈독해졌고 대단한 어떤 성과를 나눈 게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일단 내용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외형상 드러나는 직감되는 건 일단 극진한 융숭한 대접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뭐 이렇게는 읽혀지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저 차로 이동할 때 지금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는 안 태웠던 것 같은데 그럼 김건희 여사 어디 간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다른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참여했던 행사명은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입니다. 말씀 그대로 사우디라는 나라는 사막이 많잖아요. 리야드 역시 그렇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리야드에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녹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인데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한국 사우디 수교 6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61그루의 나무를 심었고요. 이 나지막 나무에 이렇게 식수를 하는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이렇게 식수하는 모습도 비춰지고 있는데 네. 한국과 사우디 우정의 나무로 잘 자라길 바란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 사우디와의 수교 6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61그루, 그렇게 상징성 있는 의미를 좀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김건희 여사 하면 항상 여러 가지 뭐 패션도 있고 좀 관심 가는 사안 늘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 영상부터 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저희 제작진이 뭔가를 좀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안간힘을 쓴 게 느껴지는데 지금 뭘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의 가방을 잘 보시면 키링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부산 is ready라고 쓰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가 부산이 잘 되어 있냐? 세계 엑스포 유치할 수 있다라는 홍보성 내용을 담고 있죠.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순방 과정에서 저걸 항상 가방에 달고 있거나 혹은 정상들의 사진을 찍을 때도 가방에 착용하고 있고 네. 아까 보시면 또 선물로 주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잘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과정에서는 이 키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깜빡하고 놓고 갔군요, 대한민국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뛰어들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뛰어든 상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협력할 건 협력하겠지만 엑스포를 놓고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경쟁 상대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예의 차원에서 안단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한쪽이 되면 한쪽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또 그런 뭔가 배려하는 뜻이 담겼어요. 그런데 이번 순방에 뭐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갔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동행한 사람, 순방에 동행한 인물들도 쟁쟁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영상에서 일단 시청자 따라갔네 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몇몇. 네. 네,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일종의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간 국가적 마케팅 행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180명의 경제 사절단이 함께 간 거예요. 그 사절단 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있고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도 있고 김동관 하나 부회장도 있고 여러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 했는데 네. 이번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리야드 내 한 호텔방에서 동행 경제인 만찬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저도 영업사원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이런 말도 했고 네. 또 그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지금 사우디의 여러 가지 행사가 뭐 사전 환담, 빈살만 왕세자, 오찬, 건설협력 기념관 관람 등등등 계속해서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기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죽겠어 얼굴 부었지라고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이었군요. 그럼 김묘성 기자님, 앞서 영상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다시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에서 딱 끝났단 말이에요. 네. 사우디 순방 마쳤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어제 카타르 도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거는 이제 사우디 일정을 마친 거고요. 네. 어제 오후에 카타르 도하에 도착을 해서 1박 2일간의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우디 찍고 카타르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바로 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제 원예 박람회가 펼쳐지는데 한국관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을 시작으로 이젠 펼쳐지는데요. 이후에는 카타르 국왕과의 뭐 만찬이라든지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중동 세일즈 외교를 본격적으로 또 할 텐데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역시 기업인 59명이 함께했습니다. 경제 사절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동행을 해서 좀 나라 살리기에 조금 더 보탬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일정은요. 카타르 교육 도시인 에듀케이션 시티를 찾습니다. 여기서 청년 세대와의 대화를 한다고 하고요. 네. 25일 늦은 오후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뭔가 이 보따리, 성과 보따리가 과연 국민 앞에 설명할 그 보따리에 뭐가 담겼을까 이제 제일 궁금해지는데요. 차분하게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봅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름이 난데없이 등장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민이 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은 부당한 것인 만큼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묻지마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그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예, 일단 그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 통고하고 그리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이 고려대 입학 취소 결과를 확인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네. 그쪽에서 그 해당 그 본인의 그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쪽에 요청을 해놨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지금 유수 대학들이 잇따라 입학 취소가 조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국정감사장에서 조민 씨의 이른바 장학금 얘기가 난데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체? 예, 어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대 관악회가 조민 씨가 서울대 입학 투하기 전부터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조민 씨가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다.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하면서 네. 서울대 측에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환수하는 동시에 네.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거기에 사무처리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총장이 네.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네. 말씀하신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다. 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종근 평론가님,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상경한 단어들이 일단 많이 나와요. 일단 관악회라는 게 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네. 대체 서울대를 얼마나 조민 씨가 다녔길래 합쳐서 802만 원이 되는 거금의 장학금을 받았는가 막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장학회 그러니까 장학재단, 관학회는 어떤 재단이냐면 서울대를 나온 동문들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서울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혹은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려금으로서 주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보통은 기업인들이 많아서 네. 예를 들어서 LG그룹의 모 회장이 낸 그런 장학금이다. 그러면 그 회장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수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민 씨는 네.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부산대 의전원에 가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형태로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이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즉 들어가자마자 1학기인데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성적도 공부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기 내내 의전원에 들어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6월 달에 바로 이 입학 원서를 냅니다. 네. 그 의전원에. 의전원에. 예. 아. 그리고 질병 휴학, 그러니까 아파서 휴학을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휴학을 하면서 의전원에 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받아야 될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걸 받아야 될 학생들을 제치고 전혀 그러니까 학업에 뜻이 네. 없었던 학생에게 이유 없이 그것도 또 다른 장학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장학재단에서 보통 관학회에서 주는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주었다 해서 문제가 커진 그런 상황이죠.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어제 들으신 것처럼 어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국감장에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 나왔다는 것을 손정혜 변호사님, 조민 씨도 혹시 얘기 전에 들었을까요, 지금? 네, 얘기를 전해 듣고 본인의 SNS에 해명글을 올리면서 좀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 제적된 학교까지 언급되다니 놀랍다라고 이제 서문을 밝혔고요. 네.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포함한 모든 학력은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해당 장학금은 애초에 내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휴학을 하면서 학교에 전화를 했고 관학회에 이제 전화를 해서 휴학했다, 장학금 돌려주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관학회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다라고 이제 그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관학회에서 절차에 따라 환수를 요청한다면 지금이라도 기꺼이 환수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우리가 실소, 그러니까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조민 씨의 말이 100% 맞다고 가정해보고 들어보세요. 휴학 당시에 자기가 애초 그 서울대에서 준 장학금은요, 애초에 자기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래요. 보통 우리가 장학금 신청도 하잖아요.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신청도 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해당 장학금은 자기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이 혹시 자기가 봐도 이거 돌려줄 필요가 있어서 돌려주고 싶다고 하니까 절차가 없대요. 이게 무슨 놈, 이게 서울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지. 어쨌든 이 상황 좀 지켜볼게요. 어떻게 될지, 환수될지. 그런데 어제 정치권에서요, 오랜만에 귀가 쫑긋할 만한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한번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홍익표 대표와 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회의 중에 고성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형태의 그 발언을 이 플로어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을 제안을 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조금 더 설명 좀 풀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여야가 치열하게 싸울 땐 치열하게 다퉈야겠죠.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만큼은 좀 자제하자라는 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정쟁형 문구가 담긴 피켓, 그 시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봤고요. 네. 그리고 본회의장 연설 때는 대통령이나 상대 당을 향해서 고성, 야유 뭐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런데요, 네. 여야의 신사협정 합의 공개 직후에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긴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거 강행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이거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신사협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근데 있잖아, 요건 좀 예외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요건 좀 봐줘. 우리가 할 건 해야 돼. 뭐 좀 그런 약간 여운을 지금 전운의 여운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른바 신사협정 한 뒤에 채 2시간이나 됐을까요?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상황이 빚어졌어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갑자기 5천억 원이나 삭감을 해서 22%만 반영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도지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저희도 납득할 수 없고요. 특히 1차, 2차, 3차 심의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잼버리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입장이 바뀌면서 이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무능입니다. 무책임이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고 계십니까? 보복한다. 보복한다고 지금. 지사님은 행정이십니다. 왜 정치적으로 책임을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도대체 잼버리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정치 공세입니까? 잼버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정치 공세예요? 전예현 평론가님, 그래서 뭐 협정 맺었던 것 같은데 뭐 저런 모습이 일단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니까 국회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뭐 거짓말쟁이다 이런 오명을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제 저 상황을 보면 이제 광역단체를 찾아가서 국회 행안위에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전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였고요. 직접 내려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에서 지금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내년도 새만금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전북도의 의원들이 사실은 삭발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쟁점 사태고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5천억 원 규모, 그러니까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의 22%밖에 반영 안 해준 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김관영 지사가 이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 논란이 됐던 그 바로 사태, 잼버리 사태 이후에 급격히 삭감됐다라는 식으로 이것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사과라고 한 거고 나중에 보면 이제 회의가 거의 끝났을 때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김관영 지사의 태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없다. 여기서 이제 잼버리 사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에서 대형 예산이 삭감되면 그 입장에서는 또 불합리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관영 지사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삭감이 됐으니 국회에서 좀 예산을 다시 세워달라라던가 증액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하는 데 좋았을 텐데 다소 감정적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저기서 대통령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대통령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이제 대통령실을 감싸다 보니 무리한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네. 민주당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다 보니 이 간극이 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잼버리 사태 때 보면은 그 많던 수천억 원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그 비가 왔더니 그 야영장 물 다 벙벙벙 차가지고 그 걸어냈던 그 장면 기억나실 거잖아요. 배수도 안 돼가지고. 그때 예산 다 어디 썼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허투루 쓴 다음에 지금 예산 삭감했다 이제 와서 볼멘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일부 김관영 지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가 원래 지금 새만금에 이미 매립한 땅들이 많아요. 네. 거기다 만약에 잼버리를 개최했다면 전혀 물이 차지도 않고 거기에 모기도 없을 겁니다. 거기는 이미 나무 심은 지 오래돼서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필이면 아직도 그냥 그 물이 빠지지 않은 곳을 개간하는, 그러니까 네. 잼버리를 목적으로 해서 개간하는 것으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돈 다시 또 잼버리라고 해서 미리 또 돈을 또 엄청 또 받죠. 그 돈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개간하는 데도 많이 쓰였고 이전에 많이 또 누수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걸 다 인정하면서 네. 그러나 새만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순서로 호소를 했다면 모를까. 아니 지금 잼버리 때문에 잼버리 잘못됐다고 보복성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신의 그런 어떤 책임 또는 전북도의 책임은 너무나 완전히 없어버리는 것처럼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예산 문제가 끝에 이 예산 전국에서 정해질지 한번 또 지켜볼 일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관심 가는 뉴스로 전해드렸던 거 있죠. 동해상을 타고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귀순을 했다. 그런데 그 후속 얘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목선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 우리 어민이라고 알려져 그렇다면서요, 있는데 네. 어민 임재길 씨가 네. 어제 오전 7시 10분쯤에 목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허. 바다 위에 뭐가 떠 있는데 배는 밴데 저게 밴가
싶은 어떤 물체가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 목소리가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임재길 씨가 배를 40년 넘게 탔는데 저런 배는 처음 봤다. 도저히 어허. 배로 보이지가 않았다. 네.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그 안에 이제 북한 남성하고 여성 2명이 있더라. 이분이 임재길 선생님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4명이 타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이제 3명만 밖에 아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남성이 임재길 씨한테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오. 임재길 씨가 여기 강원도 속초다.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렇죠. 어머. 그렇게 강원도 속초라고 답을 하니까 북한 남성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남한을 목표로 왔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임재길 씨가 언제 타고 왔냐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출발했다라고 하면서 임재길 씨가 물하고 담배 같은 거를 권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랬더니 그 북한 배에 타고 있던 그 북한 여성이 한국 그 어선을 쓱 보더니 한국 배가 참 좋습니다. 어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저 귀순한 북한주 물론 아직은 이 합동심 우리 정부의 합동심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귀순이라고 단정하기 조금 이릅니다만 어쨌든 저 북한 주민들이 목선 타고 온 걸 최초 발견한 우리 어민 임재길 씨였어요.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업하다가 우리가 이게 떼 작업을 하니까는 뭐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 이상한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니까 그 배도 나를 보고 오더라고 또 돌려가지고 또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차림새를 보니까는 여자는 구두 신었더라고요. 그 뭐 가족이라 그러면 어머니 같아요. 뭐. 그 젊은 여자는 운동화 신고. 그래서 야 이건 작업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어민 임재길 씨는 김효선 기자님 그 북한 주민들의 차림새까지 열더니 쑥 훑었나 봐요. 훑어봤나 봐요. 네.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목격자의 목격에 따르면 3명만 봤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하. 처음에는 남성은 기름기 있는 작업복에 장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얼굴엔 소금기가 잔뜩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그 내려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아침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 배를 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가림막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바닷바람이라든지 파도를 그냥 직접적으로 받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중년 여성은 검정색 구두를 신고 있었고 젊은 여성은 두꺼운 파카 그리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게 작업하는 어선은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세요. 이 그림 잠깐 보세요. 그 차림새만 봐도 저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사람들이 무슨 조업 중에 배가 표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금 차림새잖아요. 보세요. 기름기가 있는 작업복의 장화, 남성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가운데 30대로 추정된 여성은 두꺼운 점퍼에 하얀색 운동화, 장화를 신어도 모자랄 판에 목선에서 하얀 운동화다. 그리고 오른쪽 50대 추정 여성은 더 심해요.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분명 누가 봐도 딱 외관상 봐도 어민들은 북한 어민들은 조업을 중이던 어민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 임재길 씨가 이들을 마주쳤을 때 이들 중에 남성이 돌발 행동을 했다는 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살살살 오더니만 올라오더니 줄을 묶는 거예요. 줄을 어디다 묶었어요? 저 앞에. 저 앞에? 예. 여기다가 이렇게 묶더라고요. 여기 걸더라고. 예. 무선국에서 혹시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떨어져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했죠. 이게 배 꽝꽝지 있는가 이거 풀어놓고 나 안 가니까 나 옆에 있을 테니까 처음에는 좀 또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 해경이 올 때까지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도 안심을 하는지 그래서 조금 한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오호 이 상황 들으니까 지금 전현 평론가님 그 북한 주민들이 지금 잔뜩 혹시 겁을 먹고 배를 묶었다는 거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 임재길 씨의 발언을 들어보면 일단 이분 입장에서는 북한 배를 본 것도 놀라운데 네. 주민들이 갑자기 임재길 씨 배에 올라와가지고 본인들의 그 배 줄을 임재길 씨 배에 있는 봉에다가 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배 엔진은 끈 거죠. 우리 왜 불안하면 상대방 딱 가지 마. 맞아요. 바지가랑이 잡잖아요. 놔두고 가지 마.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를 저렇게 놔두면 두 배가 부딪히면서 땅땅 소리도 나고 또 속초에 있는 어서단점 조업국에서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사태 때 좀 간격을 유지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재길 씨가 아예 어디 안 갈 테니까 일단 이 줄을 풀고 좀 나란히 배 띄워놓자 있고 했는데 어쨌든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을 한 거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말 그대로 나를 좀 구해주시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아하.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종근 평론가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 유원지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불안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죠. 탈출한 겁니다. 일가족이 함께 탈출을 했다는 건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왜 묶었냐 하면 목선이에요. 보니까 지금 경운기 그 배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진짜 먼 거리 원 바다에서 오랫동안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굉장히 절박해서 더 이상 이 어떤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약 이 배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 그러면 사실상 고립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절박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죠. 내가 정말 지금 아직도 그 북한 영해에서 머무는 거 하니까 그리고 탈출한 게 성공적이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임재길 선생의 저 말씀에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 진짜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행동으로 저렇게 묶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야, 얘기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 정부의 합동신문이 이제 진행돼야겠지만 혹시요, 지금까지 이 전해진 정황으로 봤을 때 손정혜 변호사님, 이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금 NLL을 넘어서 우리 쪽 공해로 바다로 넘어온 배경, 이유 같은 게 좀 전해졌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국에 대한 기순 이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네 사람은 일가족으로 추정되고 있고 일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사는 해봐야겠지만요. 여기까지 왜 왔는지 물어봤을 때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은 2019년 도에도 사실 노크 기순이라고 해서 주민 4명이 비슷하게 어선을 타고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선은 한 10m 정도 됐거든요. 근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작은, 그보다 훨씬 작은 초소형 배를 타고 여기에 성인 4명이 오랜 시간 또 타고 내렸다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파도가 조금이라도 친다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작은 배인데요. 일단 기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 위장한 것인지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군과 국정원은 이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기순의 진정성 그리고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합동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여성 3명과 남성 1명인데 이들 4명의 관계가 가족이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일단 임재길 씨가 봤을 때, 언뜻 봤을 때 가족처럼 보인다라고 추정이지 아직은 이들이 모르는 일면수도 없는 그냥 서둘러 뭉쳐서 내려왔는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인지 진짜 일가 친척인지 가족인지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합동신문이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 텐데 그렇다면요. 지금 이 순간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은 어떤 과정, 어떤 걸 주로 물어볼까요? 요 얘기는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얘기를 듣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를 타고 넘어왔다는 거는 배도 있어야 되고 배 타고 바다에 나가려고 하면 북한 보위부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길이라든지 해군들이 몇 시에 거기 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바닥만큼 이제 빠삭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합동조사반에서는 이제 질문할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족이 맞는지, 그리고 당신네 살던 집은 어디였나? 그럼 당신네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은 어디였느냐?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정세는 어떠냐? 넘어올 때 북한에서 시장에서 뭐 식량 가격은 어떻게 했냐? 뭐 돼지고기 가격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거든요. 질문할 때는 다 따로따로 독방으로 할 거예요. 말을 맞추지 못하게. 그러면 이제 조사가 끝나면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히 귀할 의향이 있냐? 있다 하고 다 쏘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원으로 넘겨줘요, 자동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뭐 예상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합동신문이라는 게 허투루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합동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 이들의 이번 귀순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앞으로 지금 북한의 어떤 식량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귀순이나 탈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지금 북한 식량 상황은 늘 안 좋습니다. 그건 늘 우리가 접해서 뉴스를 알고 있지만 네. 그러나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미뤄 짐작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국제 보고서도 있는데 2022년도에 북한의 악천후가 너무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비료도 부족하고 해서 쌀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2022년에 그렇게 줄어든다면 영향은 어떻게 되죠? 2023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올 3월, 그러니까 3월 달에 지난 5년간보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쌀과 옥수수 가격이 98%까지 올랐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그러니까 이 배분 갖고는 못 먹고 사니까 장마당에 조금씩 이렇게 생필품을 팔면서 먹고 살았는데 너무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장마당에서도 이런 식량을 제대로 못 구입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또 더군다나 이 지금 북한 정부가 네. 이 주민들에게 애국쌀이라는 명목으로 쌀을 걷어서 군대에 보낸다는 거예요. 하하. 군대 보낼 쌀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북한의 상황 갈수록 악화되는 것처럼 일단은 전해져요. 이들의 귀순 목적, 진정한 귀순인지 합동신문 결과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씨 충격이 지금 많은 국민들을 지금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또 다른 충격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오늘 한 매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성균 씨 외에도 마약을 투약한 유명 연예인이 또 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따르면 이 연예인 또한 마약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이다. 어머.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선균 말고 또 있다. 이선균 말고 또 있다는 건 물론 그 이선균 말고 또 있는 연예인이 구체적으로 직업군이 뭐 배우인지 가수인지 뭐 탤런트인지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뭔가 지금 이선균 씨 말고도 연예인이 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충격파가 우리한테 전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현 평론가님.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해본 결과 이선균 씨 말고 또 언급되는 사람은 내사 단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입건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선균 씨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내사 단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론되는 인물은 그보다 더 혐의가 조금 더 구체화됐다는 뭐 그런 걸로 미뤄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이성균 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에서 경찰 측에 직접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본 결과 이번에 입건된 연예인은 이성균 씨하고는 다른 별개의 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 보도를 알려진 것을 보면 A씨, B씨 등 여성 유명인들 5명 정도, 여성 남성이 포함된 5명이 또 마약과 관련해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과도 또 다른 별건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그 논란이 되었던 강남 유흥업소와 연관된 것인지 어떤 연예인인지 그럼 이 건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취재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예인 누군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톱스타인지 아니면 조금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연급인지 어떤 사람인지 직업군이 뭐 배우인지 가수인지 뭔지 아직은 모르지만 연예인이 또 있다는 말에 지금 연예계가 더 술렁거리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 그 마약 수사는 사실상 마약을 한 사람 그 사람만 지금 수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하는 게 마약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이 마약을 뭐 사용했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다더라가 먼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보면 이선균 씨와 별개의 건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지금 검찰은 그 루트를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 루트 속에서 전혀 별개, 그러니까 이선균 씨와의 어떤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전혀 다른 그런 건입니다. 또 모르는 건입니다. 이선균 씨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마약 수사가 다른 어떤 유통 관계까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통요 마약 수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구마 줄기 같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 줄기를 하면 계속해서 달려나와서 같이 마약한 사람 공급책, 뭐 전달책, 뭐 판매책 이런 게 고구마 줄기씩 엮여요. 그런데 지금 경찰의 이 얘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번에 또 다르게 튀어나온 연예인은 이 고구마 줄기와는 다른 구멍, 다른 구덩이에서 나오는 고구마 줄기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혹시 이선균 씨에 대해서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같은 거 좀 검사하고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다만 휴대전화가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된 상황은 아니고 이미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같은 경우는 재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제 영장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선균 씨 변호인은 최대한 경찰에 협조할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제출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휴대전화에는 그 사람의 동선이나 누구랑 연락했는지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얼마나 마약을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에 대한 횟수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도 특정이 돼야 되는데 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보통 연락을 하고 가니까 그걸 이제 찾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투약한 뭐 케타민이든 무슨 대마든 누구한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SNS를 통해서 연락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보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찾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씨 측과 의견을 조율해서 일정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날 휴대전화도 이제 확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찰에서는 최대한 이선균 씨에 대한 소환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선균 씨 측에서도 무죄를 받지 않는 한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양형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감형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선균 씨 마약 파장이 메가톤급이다 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연예계가 지금 발칵 뒤집힌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동료 배우들까지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대요. 어찌된 건지 일단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공짜로 털을 받으면 어떡해? 그리고 나하고 반반 나누고 했는데 그걸 왜? 반반씩 했잖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 위로금은 섭섭하지 않게 보내줄게. 동수야, 내가 작업을 했으면 네가 살아있겠냐? 이 형 본 적 있어? 그만하라고. 저 경찰인 건 아시죠? 아마 가장 운이 좋은 배우는 저인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저희가 이 영화 세 편과 마지막 인터뷰에서 보여드린 이 인물이 누군가요? 시청자분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정말 비중 있는 역할로 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배우 유재명 씨 이야기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 가장 운이 좋은 배우는 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빨간불이 깜빡깜빡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열심히 찍은 또 앞으로 찍을 작품들이 세상의 빛을 보는데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파문 때문에 차기작들에 좀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드라마 노웨이 아웃 같은 경우에는 같이 찍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드라마는 촬영이 시작됐고 이선균 씨의 촬영은 예정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마약 혐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선균 씨가 해당 작품에서 하차를 선언했죠. 물론 지금 제작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촬영부터 제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주연 배우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화 역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영화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봉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둘이 같이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선균 씨, 유재명 씨 함께 호흡을 맞춘 작품입니다. 심지어 영화기 때문에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예요. 어머. 그래서 좀 개봉을 검토 중이었는데 지금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개봉 일자가 잡혀야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정말 시작이거든요. 그러네요. 뭐 제작사라든지 투자자라든지 배우뿐만이 아니라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네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홍보사라든지 일단 개봉 일자가 잡혀야 진행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게 바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불똥이 튀었다. 진짜 유재명 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뭐 유재명 씨가 워낙 연기력 있는 데서는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추력했고 또 이성균 씨와 찍은 작품이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실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영화 킹메이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책사로 불리는 엄창록 씨를 모티브로 한 영화였죠. 거기서 이 엄창록에 해당하는 인물을 이선균 씨가 연기를 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는 모습은 설경구 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리는 모습은 바로 유재명 배우가 했습니다. 요 영화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제작이었는데 네. 설경구 씨도 이 유재명 씨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거든요. 네. 같이 촬영한다는 얘기 듣고 막 천군만마 얻은 것 같았다. 감독님들이 왜 이분을 찾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많은 작품에 출연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요 영화 강렬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 영화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돕게 된 서창대 씨다. 김영호가 대한민국 7대 대통령이 될 거니까요. 이 서창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오?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도 이런 뉴스가 필요합니다. 총재 자리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대목이 갑자기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선균이라는 사람은 혹시 마약 관련 혐의 등으로 그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 지금 구속됐습니다만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뭐 협박받고 했다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도 영화 찍고 어디 홍보하러 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이성균 씨 입장을 요약을 해보면 이 유흥업소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아서 돈을 뜯겼다. 약간 본인도 피해자인 듯한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마약과 관련된 사건은 배우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최근에 이성균 씨가 영화 촬영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이 출연할 예정이거나 출연한 영화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조나단이라는 역할로 나왔던 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이 부캐로 활약할 의사도 있어라고 했었는데 네. 이런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열심히 하고 홍보했다면 좋은데 문제는 이 활동이 오히려 지금 팬들로 하여금 큰 실망감을 주고 이 영화에 많이 투자했던 투자자들, 제작자들, 같이 출연하던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방금 유재명 씨 말씀드렸잖아요. 유재명 씨가 유독 팔자가 진짜 기구했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유재명 씨가 아까 본인은 운이 좋은 배우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운이 한때는 좋아지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재명 씨가 무명 배우 생활을 하다가 늦깎이로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확 뜨면서 이제 대중한테 이름이 알려지니까 운이 좋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름이 늦게 알려지면서 더 이제 그 나래를 펴야 될 그 타이밍에 갑자기 지금 공식기, 그 공백기, 휴식기가 찾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유재명 씨가 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알고 보니까 유재명 씨는 쉰 게 아니라 그동안 열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설명 나왔던 것처럼 이성균 씨랑 영화 다 찍어놨는데 지금 개봉 지금 그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영화도 다 찍었습니다.
소방관 이미 연예관.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것도 이성균 씨랑 찍은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곽도원 씨랑 찍었는데 어머나, 곽도원 씨랑? 곽도원 씨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으면서 기억나요. 저 영화 이제 개봉이 불투명해진 거고 어머나. 개봉 못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너와 나의 계절이라는 영화도 다 찍어서 완성이 다 됐는데 그 영화는 또 김동희 씨랑 찍었거든요. 김동희 씨는 어떤 무리를 일으켰어요? 김동희 씨는 학교 폭력 의혹을 받은 거예요. 또 개봉 못하고 있고. 어머나. 그리고 또 이번에 이성규 씨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서 네. 영화 3편을 다 만들어 놓고도 개봉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손재기 변호사님, 꼭 이게 뭐 소송 만능주는 아닙니다만 유재명 씨 입장에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생계가 달렸어. 난 찍어놓고도 뭔가 돈도 못 받아. 어떻게 되는가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송? 근데 배우들끼리 이런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주는 전례는 거의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제작자나 유통사나 특히 광고업계는 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손실분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으로 광고가 중간에 중단되면 그 광고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광고업계에서는 광고를 좀 중단하는 광고들도 있고 또 미집행된 광고 기간 동안에 어떤 위약금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소속사가 재빨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액 차가 크면 소송 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허. 어쨌든 지금 유재명 씨 입장에 속이 바짝바짝 탈 텐데 이 상황, 이선규 씨 관련 수사 또 다른 연예인 등장하는 이 수사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 그 밖에 관심 가는 나라 밖 소식 알아볼 텐데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떤지 궁금할 텐데 우리 김묘성 기자님의 안내를 따라 한번 가보세요. 이 사연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일단 브라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입니다.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최대 2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바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어허. 사진이 나올 텐데요. 네. 깜짝 놀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에서 네. 최대 2000년 전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에이, 저 어제 놀러 간 사람이 새겨놓은 거 아니에요? 고대 암각화입니다. 어머. 도구를 사용해서 바위 표면에 동물, 인물, 문양 등을 새겨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얼굴, 네모난 얼굴도 있고요. 동그란 얼굴도 있고요. 네. 행복과 슬픔, 이런 감정이 전달되는 얼굴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허. 웃는 사람도 있고요. 부서진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야, 전현 평론가님 50초 드릴게. 저 영상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놀러 간 사람이 바닷가 놀러 간 사람이 그런지 저게 고대 암각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연구진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 추정컨대 정말 고대 이 아마존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문화나 풍습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진기한 자료입니다. 어제 그린 자료가 아니고요. 그래요? 네. 다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고 있어서 학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복원을 하거나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조금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클로징은요. 전남 완도군 부흥리에 사시는 최진희 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저희 집 보물 1호 8살 아들 최은우, 2호 3살 딸 서연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 전 우리 집에 경사가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은우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틈틈이 한자를 공부했는데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됐어요. 경험 차원이라 기대도 안 했는데 대박 사건! 한문 경시대회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8급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엄마 아빠 속 한번 안 썩이는 우리 은우 너무 멋지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최진희님, 한문 천재 은우 덕분에 한턱 쏘셔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